자, 안녕하세요. 교과서 278페이지에 국내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1930년대에 나타난 국내에서의 이제 민족운동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하기도 참 애매한 부분이고요. 우리 교과서가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그 인위적인 쪽에서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 사실은 앞서 20년대에 민족실력 양성운동하고요, 그 사회주의 운동과 연결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강의를 교과서 순서대로 만들고 있어서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학습 목표는 한국인들은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 예, 자, 문맹도 모른다 그러지 맙시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자, 보죠. 자, 먼저 이제 계몽운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계몽운동은, 계몽이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뭐, 어렵지 않게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만 기억할게요. 하나는, 문자보급 운동이고요. 하나는 분화로드 운동입니다. 문맹은 이제 글을 알아야 되니까, 당시에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문맹률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1929년부터 문자보급 운동이라는 게 쭉 3, 4년간 진행이 되었고요. 또 1931년에는 동아일보에서 분화로드 운동이라는 것이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심 배워야 산다라고 하는 문자보급 운동과, 자, 그다음에 요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가르치자, 배우자, 분화로드. 자, 요 문구가 아주 많이 언급되죠. 요 두 그림 사진 자료는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신문에서 이런 신문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제 홍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서 사람들에게 한글을 알려주는 사람은 신문 기자가 아니라 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운동에 직접 가담을 했었고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 운동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두 가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했느냐.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 불법이 되면서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60만세 운동 준비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체포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조선공산당이 여러 차례 계속 해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 당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에 뛰어들어서 노동조합 운동이나 농민조합 운동을 사회주의자들이 열심히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주의적 의식을 갖게 되는 노동자나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요. 일제시대 내내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거나 검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어려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뭐 그냥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79페이지에 노동운동 나옵니다. 가장 뭐 30년대 가장 대표적인 노동운동의 사진이에요. 이 지붕 위에 여성이 한 명 올라가 있어서 시위하는 거예요. 요새도 뭐 이렇게 그 철탑이나 크레인 뭐 이런 데 올라가서 시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평양 고무 공장에서 그 파업에서 여성 노동자가 항의하면서 시위를 하는, 지붕에 올라가서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게 30년대 초반에서도 역시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회주의자들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조합에 함께 뛰어들면서 사회주의 운동은 노동조합 운동과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강경한 투쟁, 세고 센 투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 민족의 해방보다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추구한다고 했었죠. 계급 해방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항일 투쟁으로, 일본에 저항하는 투쟁으로 점차 이 노동운동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920년대 노동운동을 생각해보면 이들은 1920년대에 주로 생존권 투쟁, 즉 임금 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했는데 30년대가 되면 사회주의의 영향을 보다 더 많이 받으면서 이런 아주 혁명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일본의 탄압이 매우 가혹하게 진행되면서 이후에는 제대로 된 그 노동운동의 모습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소수의 아주 강력한 저항이 아주 소수에 의해서 간간히 나타나는 형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아무튼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혁명적 투쟁으로 바뀌어 나갔다라는 사실이 20년대와 다른 점이다. 20년대, 30년대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농민운동이에요. 농민운동은요, 뭐 이래요. 마찬가지예요. 뭐, 사회주의자들이 농민조합에 가담하면서 보다 더 혁명적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농민들은요, 삶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도 이 조선의 농민들의 삶이 너무 궁핍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식민지 지배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은 이 농민들을 꼬시기 위한 일련의 법령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조선 소작 조정령, 그다음에 조선 농지령과 같은 것이에요. 이 조선 소작 조정령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주와 소작인의 분쟁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총독부나 뭐 이런 지방 기관에서요. 그래서 소작인들의 어려움을 이제 어떻게 좀 해주겠다라는 건데 당연히 제대로 될 리가 없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큰 성과가 없자 34년에는 조선 농지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이 소작 문제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소작 기간을 좀 1년씩이 아니라 몇 년, 3년, 5년, 7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법령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큰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운동은 사회주의와 결합되면서 이렇게 좀 계속 진행이 되죠. 하지만 또 이런 법령이나 일본의 탄압으로 이 농민운동도 역시 30년대 넘어서면서부터는 차츰차츰 줄어들게 되고 소수의 사람들이 역시 강력한 그 탄압에 저항하면서 혁명적 투쟁의 성격으로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단순히 20년대에 소작류 인하와 같은 생존권 투쟁에서 좀 벗어난 성격의 모습을 30년대 농민운동에서도 보여줍니다.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은요, 다른 거 거의 안 나와요. 20년대 생존권 투쟁, 30년대에는 생존권 투쟁에서 벗어난 항일 투쟁이라든지 혁명적 투쟁으로 바뀐다.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하고 가면 됩니다. 라고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어서 갈 게 있어요. 너무 짧아가지고요. 281페이지에 가면요. 민족문화 수호운동이라는 게 나와요. 그거랑 좀 같이 이어서 붙여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교과서 281페이지에 민족문화 수호 운동입니다. 281페이지요. 자, 학습 목표는 이래요. 한글을 연구하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사실 여기는 281페이지 한글 연구보다는요, 282쪽과 283쪽에 역사 연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사잖아요. 그쵸? 역사 과목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자, 먼저 한글 연구에서 보면요. 자, 이 한글이라고 하는 이건 잡지예요. 잡지. 좋아하는 잡지 있나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런 잡지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 한글 잡지를 만든 모습입니다. 자, 이 잡지를 만든 단체가요, 바로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예요.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일본 애들은 이제 우리를 식민 지배하면서 당연히 이제 일본 땅이니까 우리에게 일본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조선어라는 과목 말고는 다 일본어가 기본 과목이에요.
용어를 다 일본어로 쓰죠. 그래서 이제 일본어를 점차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 그러니까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 만들어진 것이 이제 조선의 연구회예요. 이 조선의 연구회에는 각야날이라는 걸 제정했대요. 각야날은 오늘날의 한글날의 전신이에요. 뭐 가가, 거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따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에 봤었던 한글이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서 우리말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활동이 10년간 쭉 쌓이면서 1931년이 되면 조직이 더욱더 확장된 조선어 학회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조선어 연구회를 계승 발전시킨 단체가 조선어 학회라고 보면 됩니다. 자, 조선어 학회에서는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표준어라는 걸 제정합니다. 국어 시간에 표준어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학문으로서 어떤 언어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이제 사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막 만들다가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조선어학회 사람들이 대거 경찰에 체포당합니다. 그러면서 다 잡혀갔으니까 편찬 작업, 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사전은 만들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학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조선학회 사건이고요. 요것만 알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이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조선어학회가 문을 닫았다. 이 정도만 좀 그냥 기억하고 갈게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것은요. 3페이지 넘어가서요. 282쪽 보세요. 282쪽 보면 신민사학과 역사 왜곡이 나오는데요. 일본 애들은 자기들이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싶었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구로서 역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너네는 이러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이런 것을 의식화시키죠. 자, 그러한 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철저하게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연구단체가 바로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입니다. 일본 애들이 만든 단체예요.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역사를 철저하게 나쁜 쪽으로만 연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쫙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 책이 이제 조선사라는 책이에요. 일본 애들이 만든 조선사. 자, 이 조선사의 내용에서 우리 역사를 어떻게 나쁘게 말했냐면은 세 가지로 나쁘게 말했어요. 하나는 타율성론, 또 하나는 정체성론, 마지막 하나는 당파성론입니다. 먼저 타율성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에 의해서 스스로 발전한 게 아니라 다 남에 의해서 발전했다는 거예요.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중국에 종속돼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 중국 때문에 발전했다라는 거죠. 스스로가 아니라 중국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발전을 못했으니까 중국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서 발전할 차례.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은 역사적으로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중국 때문에 발전했으니까 이제는 일본 때문에 발전하면 되지 뭐 식민 지배 받아들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정체성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정체성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명 국가는 노예제 사회에서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교실에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뭐, 노예제가 뭐고, 봉건제가 뭐고, 이런 건요. 하여튼 이렇게 세 단계로 발전을 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19세기, 20세기가 되면은 대부분의 문명 국가는 자본주의의 모습을 띄어요. 근데 19세기 말 20세기 넘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 민족은, 조선은, 대한제국은 뭐였냐? 바로 고대 노예제 수준의 사회밖에 머물러 있지 못했다는 거죠. 남들은 3단계까지 발전했는데 우리는 겨우 1단계까지 발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 1단계도 누구 때문에 발전했다는 거예요? 타율성론에 따르면 중국 때문에. 그쵸? 그럼 이제 남들은 3단계 발전했는데 우리는 조선은 1단계만 발전했으니까 발전이 정체되었다라고 해서 정체성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3단계까지 끌어갈 수 있는 나라는 누구냐? 스스로는 어차피 못하니까
일본이 해주겠다. 따라서 일본에 의해서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식민지배도 받아들여라. 이런 내용이 정체성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럼 너네들은 왜 정체되었고 왜 스스로 발전을 못하냐? 왜 타율성론이 맞고 왜 정체성론이 맞냐? 맨날 파벌을 나눠서 싸움박질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붕당 정치를 당파 싸움, 당과 파벌로 나뉘어서 싸움만 하는 정치로 왜곡을 시키면서 이렇게 단결하지 못하고 싸움박질이 나니까 발전도 정체되어 있고 스스로 발전도 못하는 그런 애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아들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만든 게 조선사 편수회에서 만든 우리 역사의 왜곡된 주장들이다.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역사 연구에 대해서 우리 역사가들은 또 반박하는 논리를 만들겠죠. 28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역사 연구가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민족주의 사학자, 또 하나는 이제 사회 경제 사학자. 하나 부류가 더 있는데요. 실증사항이라고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 빠져 있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거는요. 자, 먼저 민족주의 사학을 보면요. 우리 민족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정신 자세가 똑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 멘탈을 강조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은 2명이 있고요. 우리 교과서에서 3명까지 소개하고 있으니까 3명 다 소개를 할게요. 자, 먼저 박은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은식은 유명해요. 임시정부의 두 번째 대통령을 역임한 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양반은 국가의 혼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혼, 영혼 할 때 혼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나 영혼이나 똑같은 거죠. 그쵸? 혼이 빠졌다,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 혼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고유의 혼, 정신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정신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이 박은식이라는 분이 주로 연구를 어떤 걸 했냐면요. 일본 애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이것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만든 게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열사입니다. 한국통사는 원통, 애통, 원통, 그 통자에 운다. 우리가 나라 망하는 역사, 일본의 침략의 역사를 쓴 책이고요.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는 말 그대로 지혈, 피를 흘리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역사니까요. 독립운동 역사를 연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어디를 연구했냐? 독립운동, 일본 침략사, 이걸 연구한 게 박은식이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신채호라는 분은요, 난가사상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난가사상이 우리 고유의 정신이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자주적인 난가라고 하는 사상, 정신을 갖고 있었대요. 이 난가라고 하는 정신을 고려시대까지 갖고 있었는데, 고려시대 때 그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고려시대 때 마지막으로 난가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서 찾고 있습니다. 묘청이 실패한 이후에 난가 사상이 없어지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죠. 자, 벌써 이 양반은 옛날을 연구하죠. 그쵸? 그래서 신채호 선생은 최근의 역사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역사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조선 상고 아주 오래된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를 주로 연구하는 분이 신채호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자, 박은식과 신채호, 국혼, 난가 사상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박은식은 독립운동사, 신채호는 우리의 고대사를 연구하였다. 이런 점을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래요. 자, 중요한 자료가 나오는데요. 활동하기 밑에 보면은 박은식과 신채호의 글이 있어요. 이것 좀 한 번쯤 봐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박은식의 한국 통사의 서언입니다.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하였다.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이제 역사의 그런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만이라도 오로지 남아 있어야겠다. 그래서 역사를 강조하는 거죠. 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신의 강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신채호의 조선 상고사의 글을 보면요. 자, 역사란 인류사의 아는 나야, 나, 우리. 비야, 내가 아닌 남. 투쟁의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면 어쩌고 저쩌고 기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란 무엇이냐? 나와 비하의 투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와 내가 아닌 애들,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투쟁의 기록. 이제 이걸 역사라고 이 사람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와 비야, 뭐 난가 이런 게 나오면 신체호 이렇게 떠올릴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민족주의 사학자 정인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얼이라는 거 강조하는데 얼 빠졌다, 뭐 혼이 나갔다, 억시 나갔다 다 똑같은 말이죠. 얼은 바로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강조하는 거고요. 한국인의 얼을 강조해서 민족 정신에서 역사의 본질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틀린 게 없어요. 위에 있는 사람과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학자들. 사회경제사학자들은 이제 유물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 뭐 이렇게 불립니다. 이 양반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정신을 강조하는데, 사회경제사학자들은 물질을 강조해요. 물질적인 생산과 생산 관계의 변화 때문에 역사가 발전하고 그에 맞게 제도나 사상이 형성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 제도, 사상,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물질의 변화라고 바라보는 입장이 바로 사회경제 사학자들입니다. 자, 우리 사회경제 사학자들로 아주 유명한 분이 이제 백남훈이라는 분입니다. 이 양반은 조선사의 경제사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서 이 양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체성론에 따르면, 일본의 정체성론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고대 사회에서 발전이 멈췄다라고 되어 있는데, 백남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사가 연구를 해 보니까, 고대 사회에서 중세 사회, 봉건제 사회로 이렇게 발전해 왔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말대로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멈춘 게 아니라 중세 봉건제 사회까지 발전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사회로도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 얘기는 일본 애들이 야, 조선은 19세기 말까지 20세기 초까지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멈춘 정체된 나라다라는 그들의 이론을 극복하는 어떤 단초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정체성론을 극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남훈 선생하면 꼭 기억할 것이 이 정체성론에 대한 극복. 자, 이것이 의의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세계사적 이론론적인 역사 법칙에 의하여 다른 민족과 거의 동일한 발전을 거쳐왔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다른 애들과 동일하게 발전을 했대요. 다른 애들이 고대에서 중세로, 중세에서 근대로, 다시 말하면 노예제에서 봉건제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발전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발전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이제 뭐 일단 하나 봐두고 넘어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칠게요.